파리라는 곳이 MBTI E가 살기 너무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강인 MBTI가 ESTJ입니다. 어. 그러면은 파리에 남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서 보셨죠? 아 그건 ESTJ인가요? 나무위키입니다. 나무 위키 나와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코그 그래도 이제 좀 색다른 콘텐츠를 해 보려고 했는데 마침 색다른 콘텐츠를 하려면은 너무 축구에만 꽂혀 버리면 사람이 솔직히 사는 얘기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섞어낼 만한 그런 주제가 필요한데 시덥잖은 우리들의 이 수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축구계 스타기 때문에 축구 쪽의 채널에서 다룰 법하지만 근데 또 막상 뜯어보면 인간관계에 가까운 내용이 하나가 보여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딱 먹기 좋은 주제다. 근데 마침 국내에서 이 사건 다룬 게 축구 유튜브 쪽에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 개인적으로 이게 축구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냥 인간이 살다 보면은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해외에서도 화제가 많이 됐고 그래서 들고 왔는데 베컴의 첫째 아들이라고 이제 유명한 브루클린 베컴 제가 알기로는 98년생의 남성인데 이 사람이 지금 베컴의 집안하고 완전 의절을 한 걸로 지금 난리가 나거든요. 저도 이 소식 낮에 봤습니다. 네, 이 생각보다는 약간은 꽤 된 소식이긴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오늘 마침 브루클린 베컴이 이에 관해서 공개적인 폭로 아니면은 해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브루클린 베컴이라는 이 사람은 대체 왜 갑자기 친부인 베컴을 의절을 했는지 정확히는 이제 엄마랑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상세한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는 22년 4월에 브루클린 베컴하고 니콜라 펠츠 이 가문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니콜라 펠츠의 가문 자체도 아내 쪽도 엄청난 부자로 알고 있는데 이 펠츠와 브루클린 베컴의 결혼식이 열렸는데 일단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결혼식을 거행을 했대요. 예뻤겠다. 그쵸. 되게 크게 했죠. 근데 메인 테이블이 펠츠 가문 위주로만 구성이 돼 가지고 오. 베컴 부부가 좀 소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오긴 왔네, 베컴 부부도. 그죠, 그죠. 이거 약간 궁금한 게 뭐라고요? 펠츠 가문이 그러면은 그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 또 돈이 많으면 또 파워가 세니까 예. 한번 이게 살짝쿵 아버지가 자산이 17억 달러래요. 17억 달러? 돈 돈 진짜 많은 거거든요. 예 베컴도 물론 돈이 많을 거고 어. 당연히 이제 빅토리아 베컴도 돈이 엄청 많겠지만 대중들이 대충 유추해 봤을 때는 베컴 쪽의 집안보다 돈이 더 많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야. 아, 그러면은 이게 펠츠 가문이 미국 쪽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이제 가문 쪽하고 결혼을 하면서 또 미국 쪽에서 결혼식을 했네요. 그렇네. 제 짧은 식견으로는 그냥 대략적인 정보에 한해서는 그냥 딱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좀 돈을 잘 벌잖아요. 네. 그 그쵸. 미국에 넘어가 있는데 돈 잘 버는 유대인 중 한 명이다. 유대계 사람이라 하더라고요. 아. 어쨌든 그런 집안인데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그런 약간 사소한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이제 결혼식 드레스를 고를 때는 갑자기 이제 빅토리아 베컴이 본인의 브랜드로만 입히게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삔또상해서 드레스를 못 쓰게 했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 펠치 쪽에서는 또 드레스 구하라 막 오라부라 난리가 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고생을 하고 약간의 트러블이 있다가 마침 거기서 댄스를 춰요. 그러니까 뭐 결혼식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니까 보통 침울하게 하진 않으니까. 근데 거기서 댄스를 대표적으로 한 커플이 일어나서 춰야 되는데 빅토리아 베컴을 갑자기 지명해 버린 거예요. 신부 입장에서는 아 나 이거 내가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시어머니가 갑자기 지목을 받아서 춤을 추는 거지? 내 남편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정이 서로 상했는데 마침 대중들이 또 이들의 심리 같은 걸 유추해 보기 좋은 게 SNS잖아. 아. 근데 결혼 직후부터 빅토리아 베컴하고 니콜라 펠츠가 SNS 상호 교류 자체를 완전히 중단한 그 타임라인이 보이는 거예요. 좋아요나 댓글 같은 거 갑자기 서로 안 남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펠츠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내 기분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며 간접적인 저격을 했어요. 이 SNS가 문제다. 예, 그다음에 8월로 넘어갔을 때 니콜라 펠츠가 인터뷰를 통해 입고 싶었지만 빅토리아가 못 맞는다고 했다며 불화의 원인이 시어머니에게 있음을 간접적으로 공개를 해버려요.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의 경고가 또 날라옵니다. 인터뷰 직후에 데이비드 베컴이 브루클린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가족은 이런 짓 안 한다. 언론 플레이 같은 거. 브루클린 베컴한테 뭐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화해를 갑자기 또 해요. 파리 패션워크에 참석을 한 거죠. 빅토리아가 여는 쇼가 있대요. 넷플릭스 다큐 베컴 시사회 참석 같은 것으로 통해서 이들의 갈등이 이제 좀 화해가 됐음을 시사해줬지만 알고 보니까 훗날 브루클린이 폭로하기는 이게 부모가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억지로 연출할 쇼였다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니콜라 펠츠가 여기 와가지고 며느리의 감독 데뷔작 시사회에선 또 막 춤추고 막 이래가지고 사이가 좋아진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파국 세 번째 테마가 파국인데 이게 2025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2025년 5월에 생일 파티를 불참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베컴의 50세 생일 파티에 브루클린 부부가 불참한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일 파티에. 이유는 데이비드 베컴이 니콜라 패츠는 빼고 너만 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이 이걸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요. 5월에서 하반기. 브루클린 측이 부모한테 우리 부부를 이용한 언론 플레이를 멈추라는 내용을 법적 서신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말로는 브루클린 측에서는 부모에게 나한테 연락할 거면 변호사 통해서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엄마 아빠 연락처 다 차단한 거야. 그 다음 셋째 아들인 크루즈 베컴이라는 친구가 부모님이 형에게 차단당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어요. 가족 간의 SNS 언팔로워가 또 확인이 됐고. 그리고 브루클린의 폭탄 선언이 어제 나왔어요. 아, 맞아, 나는 맞아. 가족과 화해할 생각이 없다. 결혼식 전날 가족들이 니콜라에게 너는 우리의 핏줄이 아니다라고 모욕을 했다고. 내 이름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권리 포기각서에 서명하려고 하면. 야. 그래서 이 대중들이 분석하기로는 이게 베컴 가문 같은 경우에는 자수성가형 스타이자 영국 노동계급 출신을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좀 중시가 돼가지고 그죠. 약간 그 자존심이 조금 손상이 간 것 같고, 펠츠 가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억만장자 투자자인 넬슨 펠츠 재산의 규모가 베컴 4배 이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럼 뭐 무시를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이게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서로가 약간 이제 굽힐 이유가 없는 거죠. 서로의 프라이드 너무 세다 보니까. 그치, 뭐 꿀릴 게 없으니까 사실 빅토리아든 나발이든 그치,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아, 저 딴따라들 이러는 거 아니야? 딱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대중들의 시선이 그래서 야, 돈 존나 잘 버는 새끼들이 또 씨발 배부른 소리 하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브루클린 베컴에 관한 대중들의 시선들은 야, 부모 덕분에 유명해져 놓고 애초에 너가 혼자였으면 자수성가를 했을까? 근데 이런 애가 갑자기 부모의 손절을 치네? 그치. 그러니까 먹여준 거 해준 걸 벗어나서 그의 생업 자체가 지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브루클린 베컴은 이에 관해서 부모는 나를 베컴 브랜드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언제나 각본 속에서 날 이용만 해왔다 이런 식으로 폭로를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 근데 마침 이제 엔딩도 의절이 돼버렸으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을 쫙 제가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브루클린이라는 이 아들이 표면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뭔가 억압당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 데이비드 베컴이라는 이름하고 그리고 빅토리아, 사실 베컴보다도 더 유명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둘이 교제하기 전에. 그쵸. 그때는 오히려 빅토리아가 저런 애 왜 만나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다큐에 나와 그치, 있어요. 그치. 진짜 그 정도의 파급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재산을 축적했으면은 어마어마할 테니까 그런 자식이라면은 당연히 약간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부모는 항상 이런 아들이나 자식이 자유롭게 자라길 바라지만 언론에 관심을 많이 받으면은 일부분 그걸 막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쵸. 브루클린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 언론사들이 산부인과라기보다는 병원 앞에서 대기 타면서 그 출생을 기다릴 정도로 화제인 아이였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플래시세를 받았지. 그치. 그리고 맞아, 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브루클린 때문에 욕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을 대표한다고 하잖아요, 자식이. 음. 그래서 약간 통제를 받았던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통제받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은 뭔가 브루클린이 불쌍하다는 느낌도 솔직히 들거든요. 우리가 이런 배부른 소리다라는 말하지 말고 그냥 자식과 부모 간의 관계만 생각하면은 부모가 모든 거를 통제하면은 우리도 힘들잖아요. 뭐 우리 어릴 때 이런 뭐 학원 가는 거라든가 뭐 그 외의 행동에 대해서도 통제하면은 화가 나는데 여긴 더 심했을 거니까. 어릴 때일수록 약간 좀 사소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커서 엄청 확장되곤 하죠. 그런데도 항상 이런 돈이 많은 유명인들의 자식들은 커가면서 저는 약간 성숙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의 관심이 이렇게 크니까 부모가 나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키웠었던 거고 이렇게 통제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치, 그게 어떤 종류의 보호기도 하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게 보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나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배워가진 못한 것 같아요. 커가면서. 가장 제가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은 대부분 결혼을 하게 되면은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나이대가 이제. 네, 그러면은 사실 제일 걱정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이런 고부 갈등. 그치. 그죠. 그거는 남자들은 모릅니다. 사실. 남자들은 고부 어. 갈등에 대해서 아니 사이좋게 그냥 지내면 되지 왜? 이런 멍청한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갈등이 이게 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남자가 남자를 보는 게 까다롭듯이 여자가 여자를 보는 게 까다롭잖아요, 사실. 그쵸. 그래서 뭐 이런 드라마라든가 영화 같은 거 주요 소재 중 하나가 고부 갈등 그리고 사랑과 전쟁 이런 것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일 컸던 게 폭삭 소가수다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관식이가
관식이가 이제 이와 같은 행보를 이어갔는데 사실 그 관식이가 셀럽이었다. 그리고 약간 갈등이 심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그쵸.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겉표면적으로는 아니 거기 어머님이 너무했네. 또 이제 뭐 와이프가 좀 못했네. 이런 것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남자가 잘해야 돼. 그래 사이에서 저 음. 브루클린이 잘했어야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그치. 이게 진짜 브루클린이 잘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브루클린이 여기서 정치질을 잘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가면은 부모님한테는 부모님 달콤한 소리도 좀 하고 이제 와이프한테도 와이프한테 하면서 이 사이를 중재를 잘해야 돼. 그게 대단히 어려운 일인 건 알지만은 이 펠치 가문하고 이 빅토리아 이 데이비드 베컴 쪽하고 붙으면은 이게 자존심 싸움도 있을 거고 둘 간에 그런 거 미묘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유명세랄까요? 이 인지도가 제일 떨어지는 브루클린이 제일 떨어지잖아요 여기 안에서. 그렇긴 하지. 그러니까 그 베컴의 아들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네. 그러면은 저는 그냥 브루클린이 그 사이에서 했어야 돼요. 와이프한테 있어서도 아 우리 엄마가 조금 유별나 아 미안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아니면은 엄마가 아무리 저렇게 하려고 해도 아 엄마 그거 안 돼. 이 결혼식은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와이프랑 하는 결혼식이야. 여기서 뭐 댄스 같은 거 할 때 이거 안 돼. 엄마가 튀는 것보단 우리가 튀어야 돼. 뭐 아니 확실하게 말하든 둘 중 한쪽의 노선은 타야 되거든요. 네, 이거 춤춘 거는 심했어. 이거 춤이 그 외국 결혼식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 한국이랑은. 외국 결혼식 문화에서는 이 춤추는 요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부부 퍼포먼스가. 되게 큰 거야. 큰 거야, 이게. 그래서 뭐 서로 춤추고 또 막 뭐가 있어. 막 미국 문화마다 조금씩 또 동네마다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무슨 가터벨트인가? 그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선물해주기도 하고 막 이런 되게 우리나라랑은 다른 문화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춤추는 문화는 가터벨트? 그 허벅지에 막 차는 거 있잖아. 속옷 비슷한 거긴 한데 그거를 이걸 이걸 선물해줘요? 선물해 주더라고. 그래서 저걸 선물해 줘? 하긴 하는데 그런 데도 있거든.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이거 구글에 검색해보니까 노딱 먹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선물해 아 주는구나. 그래? 아 이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 못하는 그들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댄스는 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댄스는 안단 말이야. 중요해 여기서. 근데 이걸 아들이랑 엄마가 쳐버리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며느리는 펠츠는 본인의 결혼식임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갑자기 메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는 댄스를 남편하고 그치, 해버리니까 안 그래도 거기서 약간 빈도가 많이 안 상했나? 그래도 베컴 그치. 부부는 주인공이잖아. 항상 어딜 가든. 근데 이 결혼식에서만큼은 본인들이 주인공인데 그거를 또 가져가면 화제가 아무래도 카메라가 다 절로 가겠지? 그렇지 않을까? 안 그래도 예쁘고 뛰어난 사람들이 이거 브라서를 조금 들어보니까 난감한 거는 하기 전에 웨딩드레스도 빅토리아 베컴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뭐 제안했는데 펠치가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런 추측도 있거든요. 보니까 맞아. 갈등의 시작이 처음에 빅토리아 베컴이 디자인한 웨딩드레스를 니콜라 펠치가 입기를 바랬는데 그거를 또 이제 입지 않으려고 하면서 뭐 이런 거 하면서 서로 그냥 한 방씩 주고받는 느낌? 이건 진짜 브루클린이 잘했어야 돼. 진짜로 맞아, 사이에서. 이 드레스 이게- 고르는 게 또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며? 신부 입장에서. 그럼. 왜냐면은 잘 생각해보면 결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둘이 주인공이고 둘의 결혼식을 보는 건데 만약에 웨딩드레스 입는 거라든가 정장 그것조차도 예복조차도 부모가 선정해 주는 거 만약에 그게 나랑도 마음에 들면 좋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걸 강요하면서 입으라고 하면 당연히 안 입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거를 또 브루클린이 사이에서 잘 컨트롤 했어야 된다 만약에 엄마가 너무 이걸 강요한다 그럼 뒤에서 엄마 이건 아니야 그래 그냥 내 이거- 눈에 안 예쁘다고 그렇게라도 했어야지. 아니면 차라리 이거는 뭐 끝나고 이런 애프터 파티에서 입을게 그래. 그때 하는 거 어때? 하면서 최대한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다 그럼 와이프 편 드는 게 맞아요 사실 그렇긴 해. 왜냐? 평생 살 사람은 와이프랑 사는 거지 부모랑 사는 건 아니긴 해 음. 결혼하는 순간부터 그죠. 근데 이제 약간 어떤 의문도 드냐면 우리가 당연하게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이거 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브루클린 베컴이 이걸 다 해봤을 수도 있잖아. 어떤 근데 안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런 방금 말했던 것들 그러니까 드레스를 당연히 신부가 원하는 대로 입히는 게 좀 더 좋긴 할 거 아니에요. 아내의 기분을 그치, 맞춰주려면. 평생에 한 번이면 근데 그걸 결혼인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토리아 베컴이 너무 강압적으로 나온 거지. 빅토리아 베컴이 실제로 어떤 욕도 듣냐면요. 얘는 평생 센터에서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스파이스 맞아. 걸스에서도 저는 제가 알기로 이 사람이 메인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맞아. 퍼시라 그랬나? 맞아, 이 맞아. 사람의 예명이? 퍼시. 퍼시로 살아온 삶에 남아있는 습성이란 게 있는 거죠. 셀럽으로서 언제나 중심에 있어. 그래서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투영돼가지고 빅토리아 베컴이 이제 니콜라 펠츠나 브루클린 베컴한테도 그거를 약간 강압적으로 요구한 건 아니었나. 선을 넘어서. 이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그때 일리가 있습니다. 가능하긴 해. 이게 센터 중독이라는 게 있는데 오. 가운데 서는 것만 항상 평생 했던 사람이 뒤에서 약간 스포트라이트 못 받는 쪽에서 서 있으면서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인공병 같은 거죠. 자기 자식 결혼식에서 본인이 근데 센터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약간 노망 아닌가? 이 아줌마 지금 몇 약간 살이냐면 노욕? 나 그런 생각도 가끔 드는 게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약간 이상한 게 74년생이에요. 저희 엄마랑 한 살 차이거든요. 아니 2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아내로서 살아본 삶이 엄청 길다 보니까 니콜라 펠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줄 법하다고 보거든요 나는.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이 아니면 생각도 노래 좀 들고. 노래 나오니까 바로 그냥 댄스가 몸에서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 나 가수야. 가수 출신으로서. 이거 못 참아. 이 리드맨 나 못 근데 참아. 그 브루클린이 그 인스타에 글 쓴 거 그 막 엄청 장문으로 썼잖아요. 그거 토대로 지금 된 거잖아. 근데 거기서 그 그죠? 엄마가 나한테 되게 부적절하게 너무 민망하게 춤을 췄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언급을? 맞아. 그 댄스 뭐야. 자체가 약간 밀착해가지고 어. 약간 그런 근데 쪽으로. 진짜 그 댄스는 신혼 부부가 딱 추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근데 그거를 빅토리아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브루클린의 폭로 안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는 게 원래 일정상으로는 내가 니콜라 펠츠 그러니까 아내와의 로맨틱한 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 대신 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적절하게 밀착하여 춤을 췄다라는 것도 있고요. 내 평생 그렇게 불편하고 굴욕적인 기분은 처음이었습니다. 불안과 당혹감이 아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결혼식의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결혼 서약을 다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는 우리 가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무시당해 왔습니다. 제 어머니는 우리 둘을 불편하게 만들어는 명백한 의도로 내 과거의 여자들을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끌어들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내용도 있네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서 나는 솔직히 대중의 시선, 제3자의 시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시선에서 봤을 때 가장 걸림돌이 되는 존재는 뭐 브루클린 베컴도 욕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할 수 있어. 근데 한쪽의 의견만 보고 말하는 거긴 합니다만 빅토리아 베컴이 조금 거슬려요 나는. 이 사건을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거 데이비드 베컴 그 넷플릭스에 나온 다큐 보신 분들은 약간 느낄 거고 거기서도 나오는 거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데이비드 베컴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빅토리아가 인터뷰하면서 뭐 어릴 때 그냥 평범한 차 타고 뭐 학교 갔었죠 하니까 옆에서 그 데이비드 출근하는 베컴이 거. 뭐 평범한 차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하니까 말해봐. 제대로 말해 뭐 이런 다시 말해봐 그러면서 하니까 롤스로이스라고 했었나? 하고 땡큐 하고 들어가잖아요. 롤스로이스는 완전 그 최고급 차잖아요. 그 벤츠 이런 거 그 그치. 이상 말도 안 그 되게. 시대에 롤스로이스면. 옛날에 그 시대의 롤스로이스가 일반 사람들은 아예 돈 있어도 못 사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 돈 있어도 못 사고 그 약간 지위라고 해야 되나? 그 사회적인 인정받아야 할수 지위가 있다고. 높은 사람한테만 그거를 타면서 뭐 지냈는데 약간 서민인 척하니까 이 데이비드 베컴이 열받아가지고 약간 그거를 정확히 밝히라는 거를 하잖아요. 나 그치. 그때 베컴이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저래야 와이프가 욕을 안 먹지 언론에. 그치 약간 돌렸잖아요. 야 너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그치. 되지 이런 식으로. 그걸로 약간 이제 희화시켜주면서 넘어갔죠. 그래서 사람들 그때 반응도 베컴이 되게 반응 잘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긴 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그러니까 빅토리아가 약간은 일반적인 사고를 못 할 수도 있어요. 맞아. 맞네. 그 인터뷰 장면에서도 나는 평범한 좀 힘든 계층이었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그 뭔가 그 진짜 본인이 평범하다고 생각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게 평범한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평생 평생 본인이 보던 시야인 거야. 약간 우리식으로 제가 아는 이 짤막한 뭐랄까 할까요? 엘리트 집안의 삶을 한번 감히 이렇게 해보면은 파인다이닝 같은 거를 그냥 매일 먹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돈도 외식 가자 많으니까.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거야. 그 외식하자 하면은 어디 갈비집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는 게 아니라 파인다이닝 막 그리고 막 몇백만 원짜리 그냥 외식을 가는 미슐랭. 거예요. 그게 자기의 삶에서는 그냥 레귤러한 식사거든요. 그치 허들이 높아지죠. 그쵸.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야,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거지. 약간 예를 들어서 빅토리아가 우리한테 야 우리 저녁에 코그 녹화 끝나고 밥이나 먹을까?
오늘은 오케이 루키가 쏘는 거야. 데려갔더니 파인다이닝이야. 이런 거지. 근데 우리는 회전 초밥 스시 같은 거 먹어도 비싸다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그치 이게 그치. 각자가 느낌이 다른 건데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정말 예리한 포인트가 되겠지만 같은 느낌으로 브루클린 베컴을 깔 수도 있어요. 얘도 서민의 삶을 모를 거야. 이 맞아, 가문에서 서민의 삶을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데이비드 베컴 말고 없을걸요? 이게 이 가족에서. 그치. 맞긴 해. 브루클린 베컴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얘도 어렸을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높게 살았기 때문에 모른다. 얼마나 배부른지. 그리고 지 애비가 이거 해준 삶을 만들어준 삶을 갑자기 통수를 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두 가지로 갈리는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베컴 아들이 이상해 보이거나 아니면은 엄마가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나는. 둘 중 하나.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폭로드를 좀 더 기다려보면서 이 사건을 지켜보는 묘미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는 한쪽의 입장만 되게 디테일하게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입장만 봤을 때는 엄마가 진짜 빌런 같은데 근데 또 그 다른 이전의 타임라인들을 봤을 때는 브루클린 베컴이 처리 안 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맞아. 각자가 알아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 이거 걸쳐보면은 사실 또 데이비드 베컴은 와이프 편 들어야 돼요. 아, 그치. 아이러니하지만 그치. 이게 자식 편 들 수가 없는 게 결국에 절대적인 내 단짝은 또 와이프라서 이게 아들이 아무리 뭐 듣고 보니까 브루클린 좀 그랬을 수 있겠다 하더라도 와이프하고 붙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래서 각자가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역시 남의 가정사, 남의 이런 사랑 얘기에 함부로 껴들면 안 된다. 아 그리고 베컴이 또 바람 많이 폈잖아요. 그거 진짜예요? 이게 근데? 사건 사고 많았어요. 막 그 다큐- 마드리드 가서 증거 진짜 개 많아. 다큐에도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마드리드 가서 바람핀 여자만 3-4명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진 죄도 있을 겸 그리고 아까 리빈님 말처럼 평생 갈 사람이 누구냐 와이프기 때문에 브루클린 베컴도 니콜라 펠츠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 데이비드 그치. 베컴도 비토리아 베컴을 선택했어야 됐다. 게다가 맞아, 베컴은 맞아. 그런 유죄 이력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고 데이비드 베컴은 계속 빅토리아 편 평생 들지 않았어? 빅토리아가 이제 너무 여기 힘들다 그러면 미국 갔다가 계속 맞아, 맞아. 이적도 그런 식으로 들기 다녔잖아. 싫어도 들어야지. 들기 싫어도 들어야지. 그런 죄들이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편은 당연히 아내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관식이병에 걸린 그 남편들이 유행을 탄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 멋있어 보이고 올바른 남편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맞아. 해야 또 살아남기 좋다라고 여러 유부남들로부터 전 들은 것도 있고. 그런 쪽이 그래서- 맞긴 해요, 사실. 약간 그 보이는 느낌은 다르겠지만 브루클린도 하나의 관식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남의 가정사를 논했지만 원래는 남의 가정사 주변에 아무리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절대 끼어들지 말고 그렇구나 하고 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말 한두 마디 섞게 되면은 네. 갑자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서 한마디 했어요. 야 이렇게 하는 게 어떨 것 같아?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야, 누가 잘못했다. 그거 들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가지고 가정에 가서 제가 조언한 대로 했어요. 사고 났어요. 그럼 내 탓이야 이제부턴.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재벌가들의 그 교류 있잖아요. 그 속에 썩은 구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잖아요. 그걸 이제 기자들이 정말 좋아하고 연예부 기자들이 그거 엄청 많이 쓰잖아. 근데 이게 마침 터진 거예요. 그 눈앞으로. 게다가 당사자의 SNS에 올라와 버리니까. 그래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거는 이제 네. 각자 알아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이강인 이적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이거는 뭐 이적에 관해서 얼마나 알레티가 진심인지에 관해서는 뭐 대충 내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분석하냐보다는 사실 라리가 팬의 이강인 이적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다른 제3자 우리 리빅하고 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얘기해볼까 하거든요. 지금 뭐 현지에서 계속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 공신력 있는 기자로부터도 네. 이강인한테 엄청 진심이라는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생각보다는 되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겨울이 안 되면 여름에라도 데려오고 싶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틀레티코의 마드리드의 진심이 좀 느껴지고 맞아. 되게 매우 원하고 있다. 근데 이강인 쪽에서는 이게 마르카소스로 좀 기억하는데 새로운 도전에 끌린다라는 입장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마케팅적 가치로 봤을 때도 알레티가 아시아 시장을 생각보다 공략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긴 했어요. 아시아 코리안 투어 쪽 오기도 했으니까. 근데 거기서 굉장히 좋은 히트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마침 이 돈줄을 엘리케가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정말 이강인이라는 선수 자체를 너무 좋아해서 이 선수라는 옵션이 있어야 된다고 느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근데 이강인 잘하는 거 보니까 아마 후자의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케도 이강인에게 재계약을 PSG 쪽도 이제 이강인에게 재계약을 제시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기사에서 마테오 모레토 기사에서도 엘리케가 잡고 싶어 한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나름대로는 엘리케의 의사, 뭐 PSG의 의사를 떠나서 이강인이 알레티로 가게 될 시에 라리가 팬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는지. 제가 지금 라리가 3강 팀을 다 중계하잖아요. 알레티, 바르사, 레알 3개 다 하거든요. 레알 팬인데도 왜 3개 다 힘든데 하냐라는 사람이 많아요. 사실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레알 팬인데 왜 다른 데도 봐요? 이런 사람도 많은데 나는 이제 레알 보는데 뭐 예를 들면 마드리드 더비, 엘 클라시코 있는데 상대팀 하나도 모르고 이러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저도 공부할 겸 이제 라리가 알아볼 겸 본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야기 나왔던 게 이거 나중에 한 10년에서 30년 뒤에면 누군가 언젠가는 한국인이 올 수 있지 않겠냐 라리가에 그러면 내가 라리가 파이 내가 다 먹겠다 이러고 당차게 방송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이 굉장히 앞당겨지는 느낌이 드니까 사람들이 진짜 라리가 부문 오나? 막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만약에 한국인이 오면 제 입장에선 너무 감사하죠. 나는 방송적으로 완전 땡큐지. 근데 이제 아틀레티코 팬들은 지금은 이렇게 되게 아틀레티코가 적극적으로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 한다고 계속 어필하고 또 근데 반대로 PSG 쪽에서는 아 뭐 그냥 우리는 보내기 싫다 막 이런 식의 입장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 이야기가 살짝만 나왔을 완전 초반에는 이적 이야기가 이제 터지려고 할 때는 알레티 팬들도 차라리 이강인 안 오는 것도 괜찮다 막 이런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며칠 사이에 이강인 오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바뀌는 게 신기하긴 해요. 저는 오히려. 왜냐면 이 이적설 터질 때 완전 초반에는 지금처럼 공신력이 이만큼 올라가지 않았을 때는 거의 찌라시 수준일 때는 이강인 차라리 안 오는 게 낫다 막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또 판이 뒤집혀서 이강인 와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팬들이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강인 팬들이 또 와가지고 그러는 건지를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제. 일단 그러면은 맹꽁님의 의견으로는 드디어 내 투자가 빛을 발할 시점이 그렇지. 왔다라는 그런 희열감이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렇지. 팬들이 봤을 때도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내의증의 과정인지 뭔진 모르겠으나 네. 어찌됐든 여론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느낌이다. 라리가를 약간 대표해서 말을 하자면 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네. 거죠. 근데 진짜 이제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랑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가볼만 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지난 2023년 여름쯤에도 제 기억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좀 구애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오. 마요르카에서 파리 생제르맹으로 넘어가기 전에 AT 마드리드랑도 꽤 떴어요, 실제로. 이정도 지불 단계나 합의 구조는 다 완료를 했는데 이강인이 거절했단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도 코리안 투어로 그때 마침 왔으니까 그래서 질문을 받았는데 그 뭐 기대를 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 인터뷰 내용으로 유추해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많이 진심인 상태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거 이강인 왼발잡이잖아요. 알레티 가면 저는 실력이 조금만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서거나 만약에 레프트 풀백이 부상이야. 근데 마침 알레티가 레프트 풀백 때문에 지금 고생 진짜 많이 하잖아요. 루제리 괜히 데려왔다. 그럼 이강인이라는 선수가 우리 그 대한민국의 보배 같은 선수인데 근데 가가지고 레프트백 땜빵 뛰고 있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진짜 왜냐면 시메오네가 그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긴 해. 마르코스 요렌테가 세컨톱에서 잘하던 애였는데 갑자기 풀백 가 있고 막 네, 이러잖아요. 요렌테가 그러니까 물론 다 사연이 있겠지만 사울도 측면 미드필더랑 풀백 많이 받고 르마 같은 경우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바로 풀백 보내버리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우리나라를 빛낼 수 있는 선수가 풀백이 그렇게 나쁜 포지션은 아니긴 하지만 현대 축구에서 그래도 가치가 그나마 떨어지는 포지션을 꼽으라면 풀백이라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공미나 윙어가 아니라 와 레프트백으로 전락해버리면 좀 마음 아플 것 같다라는 약간의 우려는 있어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사실 시메오네 아래에서 미드필더들 중에 성장한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시메오네 밑에서는 공격수 쪽이 조금 더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시메오네 밑에서 공격수들이 대활약을 했고 성장한 선수들이 꽤 많았으니까 최근에는 또 그래도 훌리안도 가가지고는 뭐 그래 나쁘지 않고 오히려 맨시티 때보다는 더 큰 기대랑 더 큰 능력들을 발현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원래 알레티 별명이 공격수 사관학교였어요. 원래. 맞아.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뭐 팔카오라든가 그리고 뭐 토레스. AT 옛날로 가면 뭐 토레스, 아게로 뭐 정말 공격수들이 많았고 근데 미드필더들을 생각했을 때는 AT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폭발한 케이스 그런 스타일로 저는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런 게임 모델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도가 높지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쓰고 싶어 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이제 이적하게 되면은 무조건 핵심에서도 핵심 주전을 아예 확보해주는 조건으로 3년 정도 밀어야 최전성기 라인에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 맞기도 저는- 하고 왜냐면 PSG에서 애초에 출전 시간이 그렇게 엄청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설령 출전 시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적을 결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게 충족이 돼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적 동기가 딱.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은 있긴 해요. 이게 가서 어느 정도의 기회를 받으면서 그리고 꾸준히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시메오네 감독도 정말 오래 부임했잖아요. 그죠. 마드리드에서. 언제까지 또 갈지도 궁금하고 사실은. 이게 음. 영원하다고는 하지만은 모르거든요. 또 갔다가. 맞아요. 시메오네가 마침 계약 종료 시점이 필리페 루이스랑 똑같아요. 마치 후계자를 그때 딱 갈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시메오네가 지금 알레티에서 매년 항상 좋았던 것도 아니고 사실 불만이 많았다가 이번 연봉 축소하고 해가지고 좀 연봉 여론이 괜찮아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 감독의 입지가 절대적인 건 사실이나 이 사람의 체제가 영원할 건지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강인이 만약에 이적을 안 가게 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불확신. 마치 비르츠가 햄이 영원히 있을 거냐. 이 관해서 물음표가 떠가지고 리버풀로 가게 됐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것처럼 이강인도 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긴 하죠. 근데 난 궁금한 그렇죠. 게 있어요. 나는 해외를 안 가봤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음. 두 사람 모두 다 파리라는 도시를 가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강인이라는 사람이 선수로서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파리라는 도시에 엄청 끌릴 수도 있긴 할 텐데 스페인의 마드리드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파리 비교해봤을 때 어디가 더 이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인가? 젊으면 파리지. 아 젊은 파리예요? 네. 어때요? 가면은 뭐?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뭐 직관 다녀왔어요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럼 저희도 어쨌든 마드리드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보통 마드리드는 좀 노잼이고 바르셀로나나 저기 세비야 그쪽 가라고 막 추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막 좋고 볼 것도 많고 젊고 맛있고 막 뭐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마드리드는 좀 조금은 정적이에요. 근데 마드리드가 그렇게 약간 뭐랄까 지방 느낌은 아니야. 그죠. 약간 수도는 많은데 수도는 생각보다 많으니까. 도시의 규모가 작다고 듣긴 했어요. 어쨌든 그런 파리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이강인님이 그래도 이강인님 어쨌든 그분이 이제 공개 연애를 하고 있잖아요. 맞지. 근데 마침 나이대도 큰 차이가 별로 안 음. 나고 둘 다 20대를 만끽하는 연애를 해야 되고 데이트도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하러 갔을 때 마드리드 파리 골랐을 때는 압도적으로 파리다. 그렇지 않을까요? 뭐 관광을 해도 그렇고 와. 쇼핑을 해도 그렇고 파리가 훨씬 음. 좋지 않을까? 한식 먹기에도 파리가 훨씬 좋을걸요? 맞아요. 그냥 아니 근데 진짜 파리를 못 이기는 게 안 사실 돼요? 런던 어. 팀, 파리,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그리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탈리아로 따지면은 로마, 아니 밀란. 네, 괜히 밀라노가 또 그게 이제 세련된 네. 느낌이 들고. 괜히 그게 아니에요. 그 도시가 주는 힘이 너무 세고 파리는 지금 말한 지역들 중에서도 압도적이에요. 파리는 저는 이제 3번에 갔다 온 입장에서 와. 파리를 그래도 24살에 한 번 가고 그리고 25에 가고 그리고 또 27인가?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은데 그냥 파리가 주는 힘이 너무 세요. 저는 사실 파리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파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매년 파리를 갈 만큼 파리가 주는 이 도시의 이런 뭐랄까요? 알 수 없는 그 느낌들은 우리가 형용할 수가 없어요. 비교군이 마드리드랑 파리로 가게 되면은 마드리드가 전 이길 수가 없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바르셀로나랑 파리를 비교하면은 와, 전 바르셀로나 갈 수도 있어요. 오. 거기서는 또 갈려요. 파리는 도시의 이런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관광지.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그 해변에서 누워 있고 파티 즐기는 그 스페인만의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어서 아마 약간 휴양지의 느낌을 받을 거라면은 바르셀로나. 거길 이길 수가 없고 이탈리아 남부처럼 도심적인 거를 더 원한다면은 파리는 압도적입니다. 런던 갈래 파리 할래 해야 약간 비등비등 될 정도. 그래. 근데 이강인이 발렌시아에서 엄청 오랫동안 거우다가 휴양지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는 마요르카에서 2년 동안 뛰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니즈가 조금 옅어졌을 수도 있겠다. 도시의 맛을 봐버린 거예요. 그 시골의 순박한 청년이. 게다가 제가 알기로는 조승현 작가가 말하기로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파리라는 곳이 MBTI E가 살기 너무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이강인 MBTI가 ESTJ입니다. 그러면은 파리에 남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알지. 그건 어디서 보셨죠? ESTJ는 이거 그 셜록 현준이라는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네. 이게 아니 파리가 이강인 이제 MBTI. 나와 있나요? 그건 나무위키입니다. 나무위키 나와 있나요? 네. 파리가 약간 이제 그 카페에서 서로 의견 교류 같은 거를 엄청 되게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이 되게 안 좋은 곳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되게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리고 두 가구가 같은 화장실을 쓰는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따분한. 근데 나오면은 볼 게 너무 많죠. 에펠탑 빡 있고 뭐 베르사유 궁전
뭐 이렇게 있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오게 된다고 거기 하는데 사람들은 아침마다 다 커피집 테라스 있죠. 거기 다 앉아서 커피 드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맞아. 이강은 맞아, 약간 맞아. 그런 삶을 살고 싶어. 근데 게다가 심지어 우리가 방금 말한 거는 유학생 관점이에요. 그 음. 자취를 그런 좁은 방 단칸방에서 한다는 가정하에. 근데 그게 아니라 이강이 돈 개 많잖아요. 게다가 여자친구분도 돈 많잖아요. 재벌 가니까. 그럼 이제 그런 단점들은 오히려 안 보이고 파리의 장점만 즐길 수 있는 사회적 입지를 지닌 입장에서는 단점이 없는 도시일 수도 있겠다. 그 이강인이라는 사람한테는 물론 가끔 보니까 강도한테 털리고 하던데 디마리아 사건 보면은 이거 지금 제가 딱 정확히 이강인의 마음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오. 이 마요르카가 유럽 내에서 최고의 휴양지. 이런 해변에서 그냥 해변이에요. 해변에서 노는 거예요. 산도 있고 해변도 있고 막 이렇게 진짜 최고의 날씨 그 햇살 맞으면서 사는 스페인식의 삶을 사는 거고 파리가 다 대도시. 제가 딱 제주도에서 서울 왔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마요르카고 그리고 서울이 파리예요. 따지면은 그런 마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 사는 것도 되게 행복한데 돈만 많으면은 야 어디서 살고 싶어? 라고 저한테 묻잖아요. 돈이 무제한이야. 너 매일 아무거나 먹고 그냥 모수 매일 저녁 먹으면서 살아도 살 수 있는 삶이야. 어디서 살래 하면은 저는 고민도 안 하고 서울에 삽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전 25세 강성을 리비게 시선에서 봤을 때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강인 나이로 낮춰봐야 돼요. 그 시선을. 네. 자본은 저- 그 정도야. 네, 저는 우선 파리 떠나는 거 쉽지 않아요. 거 떠날 저도 동의. 거면은 와, 제 그 라이프가 완전히 바뀌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고 이제 이강인 선수도 나이가 점차 들면서 뭐 결혼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의 삶도 생각할 거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전 볼 것 같아요. 스폰십 같은 것도 이제는 많이 붙을 거잖아요. 전성기 나이 때 파리바게트 진입하고 그냥 있고. 들어올 텐데. 네. 파리에 있으면서 얻는 인지도랑 사실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간 다음에 얻는 인지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치. 선수도 사람이니까. 맞아. 네. 또 한편으로 보면은 파리 같은 곳이 직접 가보면 느끼지만은 약간 또 상상과 달라요. 맞아요. 그렇다더라고요. 아 더럽고. 맞아. 예, 꽤나 더럽고 강도도 좀 있고 아 맞아. 그렇게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받기도 해요. 그 구역마다 완전 이 치안이 달라요. 잠깐만 저 드락슬러 MBTI 검색해 볼게요. 아니, 드락슬러는 해보세요. MBTI가 문제가 아니라 강도도 당했대요. 파리를 정말 좋아했지만 아 진짜요? 강도 미수 사건도 있고 어린 애들과 파리를 돌아다니는 게 쉽지 않았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쉽지 않았다. 거기서 그 전화 한 통 되냐고 빌려주면 끝장난다며요. 아 바로 그치 도망간다고. 바로 갖고 튀어. 조심해야 돼. 왜냐면 내가 처음 런던에서 이제 파리로 이동해가지고 딱 처음 파리 지하철을 딱 탔는데 누가 봐도 짐 들고 있으니까 여행객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인가 우리가 떠드는 걸 보더니 한국어로 이야기하니까 옆에 아시안 분이 한국 사람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 했어요. 그러니까 가죽 자켓을 입은 남자분이셨거든요. 유학생 분이셨겠죠 아마. 그분이 우리한테 처음으로 하는 말이 한국인이세요? 그 다음에 조심하세요. 저 어제 지갑 털렸어요. 였어요. 그러니까 파리 와서 처음 와. 사람이랑 이야기한 게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소매치기가 많구나. 그리고 리빙도 가셨으니까 아실 수도 있는데 파리 가면 가방 무조건 앞으로 매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무조건. 아, 그래요? 여권이랑 왜? 다 훔쳐가니까 무조건 가방 내 앞으로 해가지고. 여권을 왜 훔쳐가? 그러니까 등에 매면 안 돼. 어, 왜냐면 뒤에서 훔쳐가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거 다 짚히는구나. 일단은 급하니까. 그리고 지하철 탈 때도 그 한국 지하철이랑 다르게 그 보호 스크린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대한 그 등에 붙어 있고 벽에 좀 되게 냄새 나고 그러긴 했어요. 치안은 생각보다 좋지 않긴 하다. 맞아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그나마 많이 좋아졌대요. 제가 이 이후로는 가보지 못했고 뭔가 1년 사이에 한번 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갔다 온 사람들의 후기로는 시설 면에서나 이런 건 되게 깔끔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인 입장에서는 와, 더 살기 좋아졌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좋은데 많이 생겼다. 네, 더 좋아졌다. 그치. 왜냐면 게다가 이강인 정도면은 뭐 보디가드 고용해가지고 돌아다녀도 돼요. 맞아. 그쵸. 그 여자친구분이랑 데이트하실 때 보디가드 있으신 것 같던데. 아 실제로 있어요? 있으신 것 같던데. 그거 있어요. 장면 그거 안 봤어요? 그쵸. 맞아. 본 것 같죠. 그거 우리가- 어디 그 매장에서 나오면서 응. 그거 한 거 맞아. 있어요. 여자친구 차 문 그러면 열어주고. 더욱더 파리의 장점만 흡수할 수 있겠네.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어떤 생각도 드냐면 이강인이 커리어를 다 잃어봤잖아요. 어찌 됐든 아, PSG에서. 그렇죠. 근데 결국은 조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주연이 되고 싶은 삶을 이제 살아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 선수로서. 이강인이 남자인데 야망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이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강인이라는 사람이 나이는 친구지만 친구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파리라는 도시에 관해서는 저는 느낌이 잘 즐기고 있을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하게. 근데 인간으로서의 이강인하고 선수로서의 이강인하고 이 입장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쯤은 선수로서의 이강인이라는 인격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약간 이적에 관해서 조금 열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편.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은? 어쨌든 이강인 이적설 나오고 뭐 선수의 의지가 있었다 뭐 이런 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알레티가 더 반응하는 거다 이것도 있는데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루키님이 방금 말씀하신 뭐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뭔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뭔가 선수로서 조금 더 나의 도약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다면 알레티가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는 알레마니가 있잖아요. 지금 알레티에 알레만이라고 그 뭐야 지금 이강인을 프로축구로 키워냈던 분이 알레티에 계시기 아, 알레티에 진짜요? 계시기 때문에 그렇네. 그러니까 알레마니가 지금 그의 이적설에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커넥션 좀 있을 수 있다. 내가 축구를 시작했을 때, 내가 지금 프로축구로 이게 발돋움하고 있을 때 나를 키웠던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서 함께 뭔가 나의 이 커리어의 정점이자 마지막을 한번 띄우고 찍어볼까? 그런 생각을 만약에 하시는 거면 알레티가 굉장히 적합하고 서사도 좀 쌓여있고 하긴 한데 퀸스 이거 보니까 알레만이 아예 파생대 릴 경기를 관전했네요, 네, 최근에. 그래서 진짜요? 그래서 아. 알레마니 관련으로 이강인도 계속 뜨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와, 근데 진짜 모르겠는데, 그쵸. 이거? 왜냐면 지금 알레마니가 지금 알레티 스포츠 디렉터로 재직 중이거든요. 역시 라리가 전문. 아하, 한 건 했다. 그래서 어, 27년까지 진짜. 계약 기간이에요, 그분이. 하니까 그 전에 뭔가 2026년 여름이라도 혹시 겨울이 조금 어렵다면 여름이라도 혹시 성사시키려고 할까? 뭔가 마지막에 뭔가 하려고 하나? 이런 약간 팬들은 희망회로도 잠깐 굴려보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이번에는 진짜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들은 이런 라이프에 대한 거를 얘기했지만 결국 축구 선수거든요. 음.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한국말보다 스페인어를 더 맞아, 잘해요. 맞아. 어렸을 때 살아서. 진짜로. 아, 네, 그래요? 네, 진짜로 꼭 실제로 어릴 때부터 오. 스페인에 넘어가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어가 오히려 제2 외국어 그 느낌이에요. 약간 차두리 선생님 그러니까 느낌이구나. 그분도 음. 이제 속으로는 독일어로 생각하신다고 맞아. 하던데? 꿈을 상상 음. 스페인어로 자체를? 꾼다고 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보통 그렇게 지낸 사람들은 꿈을 다국어로 꾸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 사람 와. 꿈은 뭐 스페인어로 그래? 나 꿨다가 꿈에서 메시가 한국어 하던데. 그러니까 네가 그러니까 너 한국 한국인이라는 거야. 사람이야. 나도 꿈에서 아. 외국인들이 나한테 한국어로 말 걸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쉴 때도 마요르카에서 쉰다면서요? 그렇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태양을 맞아요. 거기서 실제로 보는구나. 네, 마요르카에 애착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 휴가 갈 때, 음. 맞아. 그 경기장도 많이 가고. 오히려 한국에서 쉬는 이런 시간보다도 마요르카가 전 조금 더 긴다는 거를 얼핏 들었었는데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선 스페인이라는 나라 자체가 편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주전 자리를 확고히 주겠다. 그러면서 본인 위주로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이미 이룰 거 잃었고 커리어적으로도 잃었잖아요. 트로피도 들어버렸고 과연 여기서 더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파리 생제르맹에서 남아가지고 주전을 확보해서 다음 트로피를 도전한다? 전 의미 없다고 보는 게 이미 그 트로피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되냐? 그냥 지난번처럼 약간 주연 조연을 오가면서 하냐 정도 차이인데 전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는 자기 필두로 이 팀을 우승시키는 것에 대한 게 도파민적으로나 어떤 성취감적인 면에서도 더 크다는 거죠. 이거는 남자들은 다 이해할 거라고 봐요. 이런 부분들은.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언어적으로도 편하고 생활적으로도 편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주겠다는 곳이 딱 있다면은 도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아예 이미 비기어도 들었거든요. 그렇긴 하지. 하긴 마침 최근에 또 갤러거를 팔았잖아요. 알레티가.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드필더 보강을 또 하겠다라는 신호탄이 확실히 조금 연결지어서 설명이 가능하기도 하겠네. 그럼 맹꽁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둘 다 약간 간단 쪽인데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겨울에 오진 못할 것 같고 오. 겨울에는 힘들지 않을까. PSG 쪽에서 별로 긍정적인 입장이 아닌 것 같긴 해서 알레티는 엄청 원하지만 지금 PSG 쪽에서는 뭐 별로
그런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팔 생각 없다 이러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지만 뭔가 이런 식으로 선수도 만약에 원하고 뭔가 지금은 모르겠어. 이게 왜냐면 구단이 항상 그렇잖아요. 직전에 그러니까 꽁꽁 만약에 예를 들면 리버풀처럼 꽁꽁 싸매고 막 말 잘 안 하는 구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뭔가 이강인을 팔 생각이 있지만 PSG가 일단은 안 팔 생각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수도 있고 그 생각도 들고 아 근데 언젠간 진짜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리빙님 이야기 딱 들으니까 나는 여름에 못 아, 스페인의 연고의식이 너무 세다. 여름에 못 오면 답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겨울은 약간 힘들 것 같고 여름에 못 오면 그냥 다른 데 가거나 쭉 PSG에 남아버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진짜 뭐랄까 선수 정점 하이 그리고 커리어 마지막으로 흘러가는 그 시점에는 그냥 스페인에 와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완전 더 강해진 게 월드컵까지가 선수들한테 있어서 좀 복잡한 시간이라고 전 보거든요. 아, 월드컵 때도 뛰어야 되는데 월드컵에서 어떤 활약, 약간 선수들도 상상을 할 거잖아요. 본인이 월드컵에서 어떤 활약을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큰 이벤트가 끝나고 이적을 택하면은 깔끔해요. 본인이 이제는 새로운 팀에 가서 어떤 커리어만 이어가면 된다. 집중하기가 좋거든요. 결정을 별로 안 해도 돼요. 삶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월드컵이 끝났고 이제 또 파리 생제르맹이 남아서 주전과 벤치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잖아요. 잘못 꼬이면은 딱 제일 좋은 신체 능력을 가진 상황에서 벤치에서 시간을 보내는 약간 뭐랄까요? 효율적이지 못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월드컵이 그치. 끝나면은 결단 내리고 바로 출발하면 돼요. 저 감히 첨언하자면 저는 이강인이 샤키리가 아니라 살라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본인의 플레잉 타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축구 팬으로서. 그러니까 서브로서도 굉장히 좋은 기여를 많이 하면 좋긴 하겠지만 지난 시즌에 솔직히 중요한 순간에 이강인이 중요한 기여를 했냐?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제 시즌 후반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때 솔직히 말해서 로테이션 조에만 들어가 있었으니까 저는 이제 조금 본인의 야망을 한번 떨쳐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도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조금 더 그쪽으로 마음이 기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강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 그 다음엔 이제 세네갈 대 모로코 결승전 세네갈 모로코. 사건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이거는 이제 맹꽁님이 유일하게 이 경기를 다 봤어요.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사건인지. 이거 세네갈전 제가 어쩌다가 바르사 중계가 있어서 겹쳐가지고 실시간으로 보게 됐는데 얘네가 결승전에서 100분 썰인이 나왔거든요. 네, 썰인을 치더라고요. 100분에 그 PK가 나왔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 끝날 때쯤 PK가 선언됐어요. 그래서 모로코에 PK가 있었는데 세네갈 선수들이 항의를 하면서 경기장을 이탈합니다. 그리고 다 라커룸으로 들어가 버려요. 오. 네. 감독이 나오라고 빼버려. 거기서 세네갈 감독이. 그래서 선수들이 다 같이 나가버려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게 이 새끼들 이거 전략인가? 싶긴 하는데. 근데 일단 상황은 선수들이 다 화나서 감독이 빼니까 선수들이 따라 나가는 그림이긴 했거든요. 아, 판정에 불복하는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나가는 네, 게? 그쵸. 아,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만 어. 이런 판정을 할 수 있냐.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아까는 VAR 안 봐주고 왜 지금은 보고 PK 주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럼 세네갈 쪽에 좀 억울할 만한 그런 게 있었고 그 전에. 일단 전반은 0대0, 후반도 0대0이어서 연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경기 흐름이긴 했거든요. 근데 후반전 추가 시간 초반에 이제 세네갈의 이스마일라 사르의 득점이 취소돼요. 이게 세네갈이 골을 넣었는데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빌드업 과정에서 그 압둘라이 세크 선수가 아슈라프 하키미한테 파울을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자 파울이어서 주심이 공이 골라인 넘기 전에 휘슬을 불어버린 거야. 그래서 해당 장면이 VAR 판독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가 되니까. 아, 그러니까 약간 골망 흔들고 나서 봐도 됐었고. 네. 이거 애초에 그 파울 때문에 취소가 된 거라서 옵사이드처럼 깔끔한 게 아니다 보니까 약간 판정 시비가 붙을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진행마저도 갑자기 골라인 안 넘었는데 넘기 직전인 거 누가 봐도 보이는데. 근데 파울 선언으로 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골일 수도 있는 그 여지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구나. 그쵸. 그러니까 공이 떴는데 휘슬 분 약간 그런 되게 그러니까 세네갈 선수들이 느끼기에는 억울하죠. 사실 이 상황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옛날에 발렌시아전 그 벨링엄 리액션처럼. 그쵸. 약간 그러니까 규칙적으로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다고 아니 공을 차고 있는데 휘슬 불어버리는 게 어딨냐. 그 골로 들어갔는데 그럼 그 골은 어떡하냐 이거거든요. 약간 그때 만사노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었나 보네요. 그쵸. 그 라리가의 만사노 심판이 했던 그 장면과 굉장히
약간 유사한 느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억울함의 정도가. 근데 이제 추가 시간 이때가 또 어쩔 수 없이 세네갈 선수들이 화날 수밖에 없는 게 추가 시간이잖아요. 후반 추가 시간이잖아. 그러니까 이 골 음. 하나로 경기 어쩌면 끝낼 수도 있는 상황인데 VAR도 안 봐주고 상황 넘어가니까 골 취소가 되니까 선수들이 이미 좀 화가 나 있었어요. 억울함이 좀 차 있었어, 게이지가. 근데 여기서 추가 시간이 8분인가 나왔을 거거든요. 후반전 추가 시간 진짜 끝나갈 때. 완전 끝판에 모로코의 브라임 선수가 우리 레알 마드리드의 브라임 디아스가 극적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심이 VAR을 보고 페널티킥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네갈 선수들은 아까는 VAR 안 봐주더니 왜 얘네는 VAR 보고 페널티킥 선언하냐. 우리는 이건 잘못된 판정이다. 하면서 감독이 화내고 관중들 막 넘어와가지고 막 앞에 막 막고 있는 사람들 까고 막 서로 싸우고 개판이 났거든요. 그냥 아사리판 났어요. 완전 경기장 자체가 어수선하고 감독은 이 와중에 선수 다 내보내버리고 심판은 계속 VAR실이랑 뭐 멍 때리면서 듣고 있고 이때 경기 화면을 보면 심판이 영혼이 점점 나가는 게 실시간으로 보여요. 저도 네. 이거 끝나고 저도 이런 싸우는 것만 봤거든요. 음. 근데 어떻게 골 넣고 이런 사건이 가볍게 있었구나만 봤는데 이거 가볍게 들어보면서 저는 이 영상들을 찾아봤어요, 네. 방금. 이거 첫 번째 거 취소시킨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VR 돌아가지고 PK 주면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감독이잖아요. 저 같아도 다 나오라고 해요. 이거. 아 그래요? 아 진짜요? 이거 오. 얼마나 어이없어요. 이런 상황이 사실 축구에선 자주 안 나오지만은 간간이 약간 뭐랄까요, 이게 스포츠에서는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스포츠들. 어. 약간 농구라든가. 어. 그냥 마지막에 딱 이제 클러치 한 방, 딱 슛 하나, 클러치 상황에서 파울과 관련된 이슈들이 생기면은 와 이거는 자유투를 안 주는데 와 이 팀한테는 이건 자유투를 줘? 막 약간 이런 시비가 많이 붙어요. 그 농구가 마지막에. 왜냐면은 비디오를 돌릴 수가 있거든요. 코치 챌린지가 있어서 코치 챌린지를 돌릴 수가 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여기서 받았던 게 홈콜 느낌을 당연히 저는 이 상대편 입장에서는 세게 감지를 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그치, 홈콜이다. 모로코의 결승전이고 모로코에서 열린 대회니까 홈콜이 엄청 세게 들어가긴 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됐지만 선수들을 들어오라고 하는 건 안 되지만은 가끔씩 야구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야구에서도 야 이 판정 왜 이래? 야 이게 아웃이야? 이렇게 되는 순간 야 너 다 나와. 그럼 있어요. 맞아. 그래서 다른 스포츠를 많이 본 입장에서는 배구에서도 이런 사건이 꽤나 있고요. 그래요? 좀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럼 절대 안 되지만 야 다 나와 다 나와. 배구에서도 오심이 나오거든요. 이 VAR을 돌리는데도 나와요. 심판이 비디오 판독을 했는데도 잘못 판정을 해가지고 감독이 눈 돌아서 심판 앞에 가서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소리치고 야 선수 다 나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축구에서 이거 봤을 때 이거 그냥 이런 일이 축구에서도 나오네? 이런 느낌이긴 했어요. 다시 돌려봤을 때. 그렇구나. 저는 100분 소렌을 처음 봐서 선수를 다 빼는 건 또 처음 봐가지고 축구에선 정말 보기 어렵죠. 이건 또 뭔 상황이지? 하고 다 같이 이것만 봤거든요. 바르셀로나 경기 하든지 말든지. 마침 여론도 근데 은근 세네갈 편 많이 들었던 게 좀 보이더라고요. 오. 왜냐면 모로코가 이때 홈콜 얘기했잖아요. 음. 홈이다 보니까 판정이 이상하게도 계속 모로코한테 유리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나 봐요. 팬들이 봤을 때. 그래서 모로코를 참교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거 어느 스포츠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들 좋은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전 개인적으로 징계에 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왜 너무 주심에 관해서 압박을 너무 세게 넣긴 하니까. 근데 반대로는 이게 모로코가 이 대회에서 판정적인 이슈가 조금 있었던 걸로 난 기억을 하는데 조금 대중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꼬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게다가 마침 좀 웃겼던 거는 이 논란들을 다 떠나서 브라인 디아스가 이제 PK를 쳤는데 지단병에 걸려서 결승전에서 갑자기 그 칩샷으로 라보나란다. 그 파넨카. 파넨카로 처리하고 싶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중앙으로 차더라고요. 파넨카도 제대로 임팩트 안 들어갔어. 근데 이게 맨디가 또 마침 첼시 키퍼니까 좀 아는데 얘 PK 못 막아요. 잘 못 막는 키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좀 늦게 뛰는 습관이 있거든요. 보고 뛰려고 확실하게. 근데 신장은 기니까. 근데 브라인 디아스가 너무 느리게 가운데로 차버리니까 그래, 속도도 엄청 느렸어. 이게 웬걸? 그래서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브라인 디아스라는
선수가 홈에서 득점왕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상식 때 야유를 먹었단 말이 있어요. 홈팬들한테. 맞아. 너 때문에 준우승했어 이런 식으로 욕을 먹게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브라임이 쎄했어요. 그러니까 차기 전에 쎄했어요. 왜냐하면 경기 중단, 그 모로코 선수들이 PK 안 하고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경기 중단이 16분이나 있었어요. 엄청 맞아요. 오랫동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이제 마네 선수만 세네갈의 마네 선수만 혼자 남아가지고 다시 들어오라고 선수들 설득하고 막 그러다가 PK 해야 되는데 골키퍼가 있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라커룸 뛰어들어가서 골키퍼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 카메라에 다 찍혔는데 결국에는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 브라임 표정을 봤는데 브라임 쟤 좀 불안하다 싶긴 했거든요. 이게 경기가 너무 오래 지체되니까 이게 애가 서 있는데 좀 힘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나서 이제 말도 안 되게 찼죠 사실. 그러니까 파네카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게 저 파네카를 찰 수 있는 기회가 경기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마지막이잖아요. 이거 넣으면 끝이잖아요. 네. 그냥 경기. 그치. 시간상 끝나는 거였어요. 아니 그럼 어찌됐든. 파네카를 왜 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빠따를 때리고 진짜.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파넨카가 웬 말입니까? 왜냐면 파넨카는 잡히면 끝인데. 그러니까 파니까 아. 보통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나 개 잘 차. 너 내 심리전 절대 못 이겨. 내가 보여줄게. 약간 가오 느낌이 좀 있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왜 마지막에 가오를 했냐고. 그래서 아. 나는 이게 맞아요. 그 딱 리빙님이 말씀하신 왜 마지막에 저렇게 가오를 부렸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나는 그 썰엔 16분 때문에 그런 거야. 16분이나 쟤네가 저렇게 하니까 이 새끼들 내가 허무하게 만들어줄게. 약간 이런 식이 아니었고 약간 참교육 개념이 아니었을까? 쓸데없이 본인 딴에는 쓸데없이 이 새끼들 봐라 하면서 농락하려고 하다가 그 수에 본인이 그냥 넘어간 거 아닐까 이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면 이유가 없어. 거기서 굳이 그럴 수도 있겠다. 지금 보면 그게 제일 맞을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웬만한 사고로는 버저비터로 파넨카는 이거는 피파 온라인에서도 안 나와요. 맞아. 나는 그리고 내가 설령 피파 온라인 하더라도 파넨카로 PK를 처리하는 거는 얘가 나한테 게임을 족같이 했을 때 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약간 그런 이 심리인 새끼 것 진짜 같다니까요. 플레이 이상하게 하네. 내가 보여줄게 이런 마인드인데 심지어 이 파넨카 PK로 통해서 약간 화제가 됐던 인물들이 라모스랑 지단이 생각나요. 근데 둘 다 간지는 개 많이 났고 지금 본인의 팀의 레전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약간 불현듯 생각나서 해봤나 봐. 어떡해. 그래서 브라인디아스가 이거를 상을 받으면서 엄청 우는 것 같더라고요. 선수한테 이게 트라우마가 되겠죠, 약간? 그쵸. 뭐 결승에서 이거 차면은 앞으로 평생 뭐 토너먼트 결승에서는 PK 못 찬다 봐야 돼요. 그 정도구나. 진짜로. 못 차요, 못 차요. 앞으로는 이거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차고 가슴 벌렁벌렁 할 겁니다. 저는 디아스는 이제 토너먼트 결승에서는 이 심장 못 나온다고 봐요. 꼬였어요, 브라임이 상 받을 때 온 게 아니에요. 사실 PK 실패하고부터 애가 멘탈이 갈렸어. 갈릴 수밖에 없긴 하죠, 사실. 멘탈이 갈려서 애가 혼이 막 나가 있으니까 선수들이 토닥토닥 해줘도 막 울먹울먹거려요, 벌써. 못 넣었을 때부터. 근데 연장을 치러야 하잖아, 이제. 연장 전반이 집중이 되겠어? 그러니까 막 애가 막 절대 안 애가 막 되지. 이미 경기장에서 막 울먹거리면서 눈에 초점이 없는 상태로 막 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연장 전반에 교체시켜 버리거든요. 감독이 어쩔 수 없이. 웬만한 브라임 폼이면 했어야 사실 됐어. 마지막까지 뛰는 게 맞아. 근데 지금 눈이 초점이 없으니까 빼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울더라고. 계속 막 울먹울먹. 근데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거는 이게 사람이 끝맺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국가에서 영웅으로 엄청 추앙받다가 마지막에 약간 역적으로 몰린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나라의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갈지가 조금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레알 마드리드 선수다 보니까 이제 맹국님이 아무래도 좀 더 이게 많이 지켜보게 될 것 같은데 레알 팬들은 그래도 폼이 오르고 있다. 얘가 그 양악이라도 하면서 이 대회 MVP로 잘 성장하고 있구나 하다가 마지막에 딱 엎어진 거니까 잘했으니까 가서 그쵸. 사실. 대회 MVP 차지하고. 살라는 솔직히 그 정도로 잘하진 못했거든요. 제가 그냥 기록으로만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막 엄청 심리 회복을 하고 온 느낌은 아니라서 저번에 우리가 네이션스컵에 차출될 때 살라가 그래도 양악을 돌리면서 어느 정도 폼 회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그 얘기는 오히려 브라임한테 부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판에 이게 딱 엎어져가지고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이거 그 뭐지?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코그에서 우리 그거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우리 그거 했잖아요. 맞아. 모레드지 화이팅. 맞아. 그 잭슨이 우승했잖아. 화이팅. 화이팅. 나 그거
프라임 화이팅 안 해서 내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아 내가 잭슨 화이팅 네가 프라임을 아 내가 잭슨 잊어먹었잖아요. 화이팅 안 해가지고 이런 거 같아서 너무 죄책감 들어요. 아니 지가 브라임 까먹어 놓고서 아 갑자기 내가 와서 이러고 아니 있어. 브라임이 본인이 스페인 기억을 모로코란 했어야지. 말이야. 근데 아 모로코 까먹었어. 어쩔 수 없죠. 본인이 까먹은 아, 건데. 저도 잭슨이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리버풀 팬이라면 살라마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맞아, 본인이 맞아. 브라임을 까먹고 응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아, 브라임이 우승을 못한 것 같네요. 진짜. 어쨌든 예, 이세 가지 사건 한번 다뤄봤고, 음.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하게 다룰 게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분량은 소소하지 않지만 이렇게 다시 뭐 디스코드로 얘기를 해볼 것 같고요. 다뤄봤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은 저희가 촬영장 이슈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바로 못하겠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는 바로 집결이 가능하니까 한번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하면서 뭐 저랑 루키도 축구 얘기 많이 하고 저희 코고 채널에도 1시간 가량 영상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 감독 이슈 관련해서도 디스코드란 거. 나중엔 또 맹공님도 같이 하면서 계속 뭔가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만 있다면은 뭐 그런 거 가리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 심지어 축구가 아니더라도 와 너네가 이런 얘기했을 때 좀 재밌을 것 같다 하면은 저희한테 언제나 댓글로 많은 관심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